안녕하십니까.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개념이 남편과 아내만이 나눌 수 있는 그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 다 포함되겠지만 특히 육체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의미가 농후합니다. 좀 짙은데 근데 부부가 안다는 건 그런 뭐 생물학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뭐 그거라고만 단정을 해버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기력이 딸릴 거 아닙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별걸 다 생각하죠. 목이 자중할지어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안다는 건 사실은 이런 이야기예요. 출생과 죽음을 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극단적으로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 그 뭐 어떤 순위를 매기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잘 사는 부부든 정말 뭐 못 사는 부부든 알콩달콩 사는 부부든 지지고 볶고 사는 부부든 이판사판 사는 부부든 부부의 어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표면적인 그런 일비일이나 뭐 시시비비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건데 남편과 아내의 그러니까 즉 부부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특히 남편이 아내를 안다라고 할 때 그냥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다는 거, 내가 내 남편을 안다, 내가 내 아내를 안다 할 때 그런 알미란 게 과연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절대 우리 부부의 삶이 이렇게 엉망일 수는 없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개 끄덕이는 분들. 고개 안 끄덕이고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어도 들어보시면은 100%는 아니라도 약간
이라도 뭐 이해는 하실 거예요. 내가 전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남편이 아내의 출생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사랑하고 우연히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과 아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뭐 내재적인 어려움이든 그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서로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 우리는 우리는 흔히 발음이 시원찮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성대까지 멀쩡했다면 대한민국 뒤집어졌다. 농담입니다. 근데 그럴 리야 없겠죠. 있었어도 안 됩니다. 뭔 소리야.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남편과 아내가 혼자 살아가다가 짝을 만나서 알콩달콩 자식 새끼들 놓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리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라. 참 좋은 이야기고 누구나 이런 삶을 살고 싶죠. 돈 걱정 안 하고 부모와 자식 뭐 이런 가족 간에 혹은 친구 간에 뭐 이웃 간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모든 문제가 뭘 찍어내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오차없이 아니면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착착착착, 물론 뭐 시간이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차가 좀 있겠지만 하여튼 뭐 능력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빨리 맞추는 사람, 늦게 맞추는 사람, 뭐 헤매는 사람은 그렇게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퍼즐은 맞추어지잖아요. 이 퍼즐을 빨리 맞추고 이제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5년에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이제 젊은 시절 뭐 중장년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함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인간이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 거 있죠.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중독이 돼버리면 사실 끊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떤, 강렬한 그런 동기부여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딪힘에 의해서 혹은 뭐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확 이제 변화되기 전까지는 참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그런 것들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잔잔하게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다 좋은 삶을 쭉 살지 않더라도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자신을 뜯어보고 돌아보고 건칠 거 건치면서 살아가면 결국은 좀 더디더라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열심히 이렇게 저축하듯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행복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쌓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슨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일들이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참 정신 못 차리고 그때서야 뭐 이제부터 바르게 살려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때가 늦은 거죠. 그리고 또 뭐 늦었다고 해도 또 제대로 막 하고 그러면 또 희망은 있습니다. 나를 볼 때 여러분들이 나를 보시면 절망적으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긴 한데 포기가 빨라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는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서글펐고 싫었어요. 왜냐하면 핑계를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저마다 뭐 자기를 이렇게 변론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마다 사정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제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으면서 그러니까 선진한테 회초리 맞으면서 그게 좀 이렇게 습관화되는 게 있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죠. 건달 안 되고 뭐 쉐겨 막 이런 성격인데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살지 않았을 뿐이지, 뭐, 한 번씩 이렇게, 예, 나도 모르게 세워나오는, 그때는 내가 내 자신에게 얼차례를 가합니다. 그게 맞고,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다고 해도 남한테 싫은 소리하고 삿대질하고 욕하는 건, 심지어 폭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회초리 영향이 꽤 컸는데, 아버지가 몰라, 몽둥이 들고, 손으로 귀샤대기 때리고, 발로 차고 이랬다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게 아니라, 회초리를 늘 이렇게 들고 때리시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항상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제 스스로 깨달아서, 아버지, 제가 물그릇을 쏟았습니다. 아니면 인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니면 저도 이제 신경질이 나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용돈 달라 했는데 안 주실 때, 엄마, 다른 친구들은 공경 연필 사는데 나는 왜 안 주노? 이럴 때, 조를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근데 이제 공책 연필이 필요한데. 근데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특히 예의 범절, 밥상머리,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행상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타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탄 분들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선행상을 거의 안 놓쳐요. 매번 선행상 타는데, 한 번은 학생들이 있는 데서 선생님이 최영화 일어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가리키면서, 너 그 친구들 잘 들어. 영화만큼만 인간성을 갖춰 이러는 거죠. 근데 나는 그 말이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회초리로 인해서, 인간이, 자식의 도리랄까, 친구 간의 도리랄까, 제자가 선생님한테 행해야 되는 도리,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웃 어른들에게, 그리고 또래 친구들에게, 혹은 어른들보다 더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린아이로서의 어떤 포지션을,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나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혜로우심이란 게, 아버지의 감정을 회초리 없이, 예를 들어서 손찌검하고, 왜 자식들이 어릴 때 부모님의 회초리나 이런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회초리 없이 감정적으로, 야 이놈의 새끼야, 아니면 꿀밤이라도 이렇게 손찌검 하잖아요. 하다못해 어깨라도 툭 치고 이렇게 발로 차기도 하고 이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도 그냥 부모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사랑스럽고 손에 이렇게 진짜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이잖아요. 정말 늘 내 손 안에 두고 싶고, 그러니까 손이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늘 내 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고, 왜 막 소중한 거 이렇게 금은 보아보면 손으로 이렇게 그잖아요.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내 거다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내 거니까 소중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마치 뭐 소유물은 아닐지라도 누가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겠어요. 다 한 가정의 남편 아내로서 또 한 가정의 이제 그 가정으로서 또 열심히 또 살아서 이 사회와 지역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자식들을 키울 거 아니겠어요? 몰라모 대선친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옛날부터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놈을 건달 새끼 안 만들어서 뭐 제 선친 친구분들에게 뭐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나는 그 당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선친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선친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친구분들이 몇 분 안 계셨는데, 그리고 뭐 바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거의 그 당시만 해도 환갑 진갑 지나면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경로당에서 하고 이러시던 연세니까, 물론 더 연세 드신 분들도 있으셨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오래 사셨는데, 그 선친의 이제 친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너를 깡패 안 만들려고, 건달 안 만들려고 그렇게 너에게 회초리를 대셨는데 너 그거 아니? 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나는 내가 이제 생각할 때는 내 의지로 그러는 줄 알았죠. 처음에는. 그래도 명색이 교회도 다니고 한쪽에 성경 갖다 놓고 한쪽에 공자, 그래도 아버지한테 뭐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천자문 사서삼경 논어맹자 이렇게 갖다 놓고 오경 갖다 놓고 막 이래. 그러니까 어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공자 뭐 석가도 있고 뭐 조금 더 컸을 때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칸트, 많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철학자들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상에 뭐 이렇게 신비롭고 막 이런 거, 형이상학적인 거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면 공자의 이야기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의 어떤 양심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형의 도리, 동생의 도리, 뭐 이런 거예요. 언니, 동생, 뭐 이런 거, 오빠, 누나, 뭐 이런 것들인데, 친구들 이야기, 버실한 건 뭘까? 친구 간에 어떤 도리를 지켜야 되고, 이웃 간에는 어때야 되고, 또 국가 간에 어때야 되고, 또 특히 고대로 갈수록 군신유의라고 임금과 신하와 이런 것들, 뭐 지도자들과 그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그 관계랄까, 이런 거. 사실 그런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유교적인, 공자의 가르침을 약간 왜곡한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이 상하 위계질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이렇게 막, 뭐랄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개념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잘못된 그런, 그 공자의 가르침을 잘못 적용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그런, 조선시대의 이상한 그런 가치관이 돼요. 이 상하, 발음이 참 힘듭니다. 성대 결절이라는 게 이게 참. 수술 빨리 하겠습니다. 수술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야. 내 몸에 대한 학대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남의 몸이나 남의 어떤 마음을 다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목에 칼이 돌아도 남을 해코지하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좀 해코지 당해도 이제 정말 내가 미치겠더라고.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더러 있었지만은 아무리 내가 상처를 받아도 보복을 못 하겠더라고. 저 사람도 내한테 저렇게 하는 걸 보면 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잘못은 없나? 아이고, 이 칠칠 맞은 영화야, 이러면서. 나를 좀 많이 자책하는. 사실 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원인을 제공한, 내 잘못도 있다, 이래서,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야기했듯이, 시작과 죽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인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정말 나처럼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사람도 알고 보면은 선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었지 않겠어요? 물론 시작과 동시에 잘못됐고 그것도 잘못될 거예요. 하지만 시작과 끝이 잘못됐다라고 조금이라도 내가 느끼고 있다면 이 시작과 끝처럼 살지 않으려고 과정 속에서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라. 내가 어차피 죄인인데 어차피 나는 쌈꾼이야. 그래가 아구통대에 내가 안 되면 내가 빈틈을 이용해서 때리고.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데 내가 태권도 고단자다. 고단자가 아니라도 유단자다. 아니면 수많은 운동을 했다. 섭렵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안 때려. 그냥 태어난 그걸 본성으로 때리는 거야, 그냥. 내가 태권도 한참 붕붕 날 때, 이제 초짜인데, 초단을 딱 이제 1단인데 2단, 3단 하고 대련을 뜨고 그랬다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배들하고 2층 대련 뜨는 데 가서 대련 뜨다가 불보도 뻔하지. 뒤지게 맞았지. 그런데 형들이 야, 이 새끼 깡라고 이게 대단하네 이러면서 그런데 막 씩씩거리는 거야. 아무리 내가 등치도 적고 꼬맹이지만 이길 수 있었는데 발차는 게 보였는데 왜 못 피하나 이러면서 산으로 특히 이제 호박산 거기
가가지고 막 운동을 해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운동하고, 어쩔 때는 막 그 공강무지 이런 데 가가 막 타넘고, 그러니까 낙법을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맞았을 때 넘어지면 사람이 넘어질 때 잘못 넘어지면 대가리 깨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큰 놈이 주먹으로 때렸는데 띵 해가 있는데 정신 띵 한데 어디 처박을지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콘크리트 아니면 아스팔트에서 싸우는데 정치권이 그냥 한 방 아구통 뭐 어디든 더 나왔는데 내가 의식이러면 그냥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습니다. 여기 맞아가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리 뭐 저처럼 타고 났다 해서 게을리하면 진짜 쌈꾼들, 이렇게 다듬어진 쌈꾼들한테 맞아 뒤집니다. 근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 타고난 이 기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요. 저마다 타고난 기질, 탤런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내재적인 것이든 외향적인 것이든 그게 어떤 직업군에 있는 속성이든 간에 우리 인간이라는 근본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존재론적인 것이 관계를 맺었을 때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위대한 철학자들의 어떤 철학을, 물론 엄청난 책을 읽어요. 많이 읽어요. 내 사람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 웬만한 교수들이 읽은 책 수준이 될 거예요. 내가 월급 타면 거짓말 좀 못해서 90%는 책 사는데 다 써요. 책 사는데. 그래가 어떤 친구가 내보고 막 충고를 하더라고. 내가 상처를 좀 받았긴 받았어요. 야, 임마, 니는 어떻게든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저걸 할 생각을 해야지. 네가 그렇게 뭐 책 사보고 뭐 한다고 교수가 되겠냐, 뭐가 되겠냐 이러더라고.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 말에 공감 가고 고개 끄덕일 텐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내가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를 해요. 우선순위가 지금 빨리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해가지고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이제 공부해도 되지 않냐 이 소리인데 난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 야, 이 새끼들아. 누구들, 물론 이야기도 했지만 나중에 친구들이 말을 못하더라고. 너희들은 이 새끼들아 부모님 잘 만나가 다 공책 연필 하다못해 몽땅 연필이라도 안 샀나. 뭐 풍족하진 못했죠. 우리 때는 다들. 우리보다 더 선배이신 분들 부모 세대들은 더 했겠죠. 너희들이 내 마음 아냐? 너희들이 공책 연필 들고 선생님 필기하고 이럴 때 내 선생님 눈 쳐다보고 그 선생님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하나 그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막 집어넣어. 그래 집어넣어가 집에 가서 안 까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열심히 뭐 이렇게 공책 연필은 없어도 책은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받으니까 그렇게 막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지. 또 계속 까먹더라고 막. 그러니까
필기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이렇게 복습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복습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듣는다고 청명하게 듣는데 돌아서서는 집에 가서는 좀 있으면 까먹고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복습이나 뭐 예습은 둘째, 예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습을 잘못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이상하게 갈 수가 있어서 항상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 선생님한테 배운 게 내가 필기를 해서 다시 한번 필기를 보면서 선생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내가 다시 회상하면서 이렇게 내가 메모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어릴 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릴 때 이게 습관이 안 돼 놓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버리니까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이게 안 따라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IQ 시험 보니 뭐 140 가까이 돼. 내 친구 140 넘는 애보다는 못하지만은 왜 이게 학습에 대한 이게 안 돼? 왜 나는 저 친구들보다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데 왜 안 되지? 물론 그 친구들이 그걸 공부할 때 나는 뭔 생각하느냐? 어디를 때리면 저 사람은 대갈통 아니면 저 사람은 목 주위에 저 사람은 가슴 쪽, 저 사람은 배 옆구리 뭐 이런 쪽으로 다리 중에도 많은 그 급소들 그런 것들을 막 그 당시에 이제 무술책들 있죠. 교본들. 그 교본이 아니라도 내가 나를 때려봐. 그 교본, 급소 교본이 있다면, 인체의 급소 교본. 그러니까 약점들이 있다면 그거를 탁 해놓고, 한글 띄고 나서 먼저 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이랄까.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냐면, 자꾸 내 몸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자꾸, 여자를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약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자꾸 내보다 좀 강한 신체 조건 가지고 있다. 나보다 좀 강한 느낌이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막 움직이는 거야. 내 어린 시절에 그걸 그대로 이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듬어지지 않았더라도 이해하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었던 분노랄까 이게 내게도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아버지의 그 회초리라는 것이 만약에 청소년 때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얘기는 달라져요. 내 이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청소년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하다못해 뭐 3학년, 4학년 뭐 이렇게 중학교는 아예 늦은 거고 그러니까 초등학교일지라도 최소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그게 마지선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디테일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절대 회초리 외에는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어도 항상 이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선진처럼 그렇게 해서, 강도를 조절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 합당하게 느껴질 정도의 매만 주면 되는 거지. 사람의 감정을 거기 이게 부모라는 존재가 감정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식이 1을 잘못했으면 이 매를 드는 건 2, 3, 4를 잘못한 것처럼 회초리를 든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 선진처럼 이유가 없는데 매를 들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좋은 매도, 아무리 사랑의 매도 이 과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선진의 어떤 지혜로운 그런 면에서는 항상 이제 내한테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정말 무섭더라고. 보통 이제 아버지가 네가 뭐 잘못했어 이래가, 아버지 제가 아까 아버지 친구분 오셨는데 인사를 공손하게 못 드렸습니다. 그냥 인사 대충 드렸는데 제가 그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면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물그릇을 쏟았어, 물그릇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냉수 한 그릇 더 와서 대접해라 이런데,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이렇게 그릇 들고 가다가 이제 물을 떠와서 떠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야. 마치 신하가 임금 앞에 이렇게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뭐 하다못해 2조 판사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왕에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단들이 저 변방의 사또 같은 그런 말단들이 마치 임금을 바라볼 때 그 떨리는 마음, 잘못했다가는 그 뭐랄까 고초를 겪을 수 있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만큼 화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그러니까 그 분노를 안 터뜨렸다라는 그런 거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아슬아슬하긴 했지만은, 제가 이제 이야기했지만 벽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 언제 뭐 이렇게 등치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쫑쫑하게 등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골이 180 넘고 기골이 이렇게 커요. 키가 크시니까 또 기골도 크시고 이러니까 한 번 이렇게 쓰러지시면 못 일어날 정도로 그랬는데 이렇게 부축해줘야 돼. 크신 아버지를 정말 우리 어머니는 또 키가 엄청 작아요. 허리 오는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어머니 키가 작으시고 그런데 좀 이렇게 과장하자면 그만큼 이제 굉장히 아버지의 큰 게 신체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응당 오라버지처럼 키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못 먹고 못 입으니까 크질 않더라고. 그 대신에 이제 기골이 이렇게 좀 골격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인 그런 어떤 그거랄까 신체적인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결코 우리 친구들 중에 키 크고 뭐 이런 등치 크고 한 애들한테 내가 밀린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이제 내 성격대로 하고 싶잖아. 내 성격대로. 어떤 친구 놈이 이제 성격을 돋구는 거죠. 참다 못해가 막 이 새끼들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내 스스로 절제를 하고 친구 간에는 우애가 형제 간에 우애 있고 친구지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뭐 친구지 간에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 간에는 의리 있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친구다운 그런, 그리고 친구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막 이런 것들이 나는 엄청 강했어. 막 그런 것들이. 근데 아무리 그런 게 강해도 나도 이게 타고난 기질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고 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사고를 칠 때 애들이 뭐 나는 사고 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사고를 저놈을 뒤지게 패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저놈을 조져야지. 이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아니 아예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못 이기는 거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술을 오늘 안 먹겠다 해놓고 담배를 안 피겠다 해놓고 좀 있으면 또 마시고 피는, 물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잦아지고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두 번씩은 다 실패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뭐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너 데려간다 이래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십니까 하나님 이래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무리 없이 이게 순종한다는 마음, 내가 내 아버지를 아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일찍 믿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실수를 하셨던 거예요. 100% 완전하게 나를 그렇게 회초리로 다스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지도 인간인지라, 아버지도 죄인인지라, 아버지가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졌겠어요. 하지만 참 법 없이도 산다고 하셨던 분이지만 죄인이셨기 때문에 허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허물이. 그 허물이 나에게는 굉장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굉장한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그런 거였어요. 사회생활은 둘째치고 학창시절에 나의 어떤 삶에 타고난 그런 기질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항상 주눅이 들어있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관계적으로 보면 내 상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나면 내 상처를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남의 상처를 본다는 건 누구나 가능한 일이고 정말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을 존재에 대한 가족이나 뭐 부모와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아예 차원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고 정말 의리 있는 친구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있어도 내 생명 던져서 구하고 보는 게, 구하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구하고 보자는 그런 게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거잖아요. 도덕적인 뭐 윤리까지 이야기 안 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버지의 그 실수가 나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왜 됐냐면, 그 전에 할머니가 내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그 할머니에게는 아들인 우리 아버지의 그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좀 그 조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손자인에게 이제 좀 그 왜곡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 뭐 내 생각이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라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그런, 할머니가 뭐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이제 좀 불평불만 하시고 이럴 때, 특히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남에게 많이 퍼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항상 할머니는 불만이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는 이야기하시지 않았는데, 물론 내가 어렸고 이야기해도 잘 모르고 그런 나이였고 그렇지만, 근데 뭐 아버지가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살아오신 그런 과정들이 내가 어디서 얼핏 듣냐면, 할머니가 이제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아버지 친구분들이 아이고 어머니요, 아 참 우리도 어머니 아들 참 저 친구 어떻게 좀 뭐랄까 이제는 가족을 좀 돌볼 때가 안 됐나 뭐 이런 이야기로 참 말 안 듣습니다. 저 최씨 고집, 저 최옥희 고집 참 이러면서 할 때 아이고 그러게 이 사람들아, 자네들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보게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우리 손주에게 좀 뭐라도 뭐 담은 저 집살 돈이라도 뭐한가 줘야 안 되겠나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뭐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이제 가족들에게도 그런 말씀 안 하셨고, 하여튼 아버지 친구분들이나 뭐 이렇게 아버지 잘 아는 그런 지인분들에게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붙드시고 아이고 우리 아들 이놈의 새끼는 이거는 참 내 말을 안 듣네, 내 말을 안 듣네, 좀 도와주게 뭐 이런 그냥 아버지 고집이 참 대단했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참 보기 드문 광경이잖아요. 90이 훌쩍 넘은 할매가 60이 훌쩍 넘은 자식을 회초리로 때린다는 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시대의 희생양이다 뭐 이런 아니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 입장에서 아버지를 해석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렇게 보지 말고 포지션을 좀 바꾸어가지고 생각을 좀 시프트시키자. 그러면 할머니에게 우리 선친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 정말 눈에 골백번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장손이고 맏이고 큰아들이고 뭐 이런 정말 그 엄청난 존재 아니에요? 옛날에 뭐 10손가락 캠으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맏이는, 장손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이, 그러니까 선친 친구분이
자네는 내 속 모르네. 이런 이야기가 뭔 말인지 아는 거야. 아, 저런 아버지 친구분이 하셔요. 오늘 우리 선친이 들으면서 고기 끄덕끄덕 거렸던 그런 것들이 내가 왜 모르는가, 이 사람아. 자네는 같은 동족끼리, 같은 백성들끼리 서름을 받았지만 나는 저 타국에서 저 외놈들, 저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사람 멸시 안 받았나. 이러면서, 안 해. 너무 서러워하지 말게. 안 해. 내가 자네 마음 모르면 어떡하나. 이러면 어깨 두드려 주시고. 그러면 두 분이 부둥켜 안고 막 우시는 거야. 막 소주 막 드시면서도 주거니 받거니 세상 정치가 어떻니 저떻니 이렇게 그런 거창한 거국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제 서로 이야기할 때는 고개 계속 끄덕끄덕 들어주고 반론도 없죠. 그냥 아버지 한 말씀 하시면 아버지 친구분은 그거 듣고 고개 끄덕끄덕 거리고 그래 맞네 이 사람아. 아이고 그 일본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러면 아버지가 선친이 돈 좀 써가지고 뺄 때 그만 못 이기는 척하고 한두 번 거절하고 그럴 수 없다 그러고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했어야지 이 사람아. 자네 때문에 늦게 난 자식도 있고, 이건 무슨 꼴인고, 이 사람아, 이러면서. 그러면 아버지 친구분이, 난들 이 사람아, 그거 모르겠는가, 이러면서. 맞네, 내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참 회한이 많네, 이러면서. 근데 나는 그런 일들이나 이야기들이, 그 당시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나는 아버지 자식으로서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야. 한날은 아버지를 안 닮아가지고 맨날 이제 동네에서 이제 주워 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주워 왔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그래가 나는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웠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위수강이라고 낙동강인데 아버지가 다리를 놨어요. 위수천인데 위수강인데 그게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5구역, 6구역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건 낙동강인데 우리가 흔히 낙동강이라 안 부르고 우리 할 때는 위수강이라 불렀는데 그 위수강 다리 아버지 놓으시고 제방을 아버지가 했는데 근데 거기 다리 가가지고 거기 막 수영도 하고 그때 물이 많을 때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진짜 버렸나? 그러고 막 거기 가고 막 혼자 울고 있는가, 울고 나는 아버지 나는, 엄마, 진짜 엄마 찾으러 갈까? 이러면, 우리, 진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놈, 이 새끼야, 막 등 딱 때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욕을 잘하세요.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이놈, 이 새끼야, 빨리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 친구분들의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들은 할아버지고 이렇게 자식들이 막 다 컸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 또래 친구들의 아버지를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친구들 아버지는 이제 보통 그 아버지인데, 중년의 아버지인데, 그런 거 말고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조금 야단치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는 비슷한데, 전혀 다른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야. 아버지로서의 그런 메커니즘이 전혀 달라요. 근데 내가 그 아버지의 속을
봤던 경험이 한두 번 정도 있어요. 한두 번. 그 한두 번의 임팩트가 굉장히 컸어. 그러니까 비록 아버지가 이제 합당하게 자식을 양육하는, 그러니까 건달 안 만들려고 그렇게 회초리를 매개체로 쓰셨지만 아버진들 그러고 싶었겠냐고. 60 다 돼가는 자식이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솔직히. 아버지도 이제 속으로는 나를 엄청 애지중지 하셨던 것 같아요. 한번 실수를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아버지의 실수를. 그러니까 그 실수 속에서 아버지의 그 망연자실해 하는 모습 속에서 마치 성경에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 그 본심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회초리는 당연한 거지만 회초리 이상의 어떤 그런 좀 실수를 하셨을 때도 그거 딱 한 번이야. 그러고는 항상 그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의 그 상처가 나에게는 이게 굉장한 그 오랜 시간의 삶에 있어서, 특히 학창 시절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건달로 깡패로 조직의 보수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제재해 줬다라는 매개체로서의 그거는 오히려 내게 약간의 사회생활의 부정적인 그런 것을 능가하는, 아니 비교도 할 수 없을, 능가뿐만이 아니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격차가 나요. 이해를 하셨죠? 그 아버지의 회초리는 나에게는 긍정적인 게 100%라면 부정적인 거는 10%밖에 안 돼요. 90% 가까이의 갭이, 90%의 갭이 차이가 나요. 그 이상 차이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걸 아버지는 건드렸던 거예요. 원초적인 거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회초리 들 때가 어디 있어요.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그까지 회초리 들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 회초리. 애가 잘못을 해봐야 얼마나 잘못했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거절을 당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거는 아버지가 좀 과했다, 이런, 너무 너무 엄했다 할 정도로 남들이 들으면 고기 절레절레 흔들 수 있어요. 친아버지 맞아? 진짜 친아버지야?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그 아버지의 내재되어 있는 사랑을 내가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어머니가 되신 할머니의 그 사랑을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어. 그러니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 거야. 할머니의 입장에서 조상 대대로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내려온 그 많은 재산을 아버지 당대에 다 말아 드셨기 때문에 할머니 입장에는 그렇게 아버지 이야기 안 듣더니 인생 망가지고 짜득이다. 지가 뿌리신데 지가 걷어야지. 누구 보고 탓할 끼고 막 이러면서 할머니가 막 땅을 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자식은 별 관심 없는 듯한.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둥을 확 잡아주고 아버지가 이렇게 쭈쭈돌로 이렇게 확 이게 돼야 나머지 형제들도 이렇게 기펴고 사는 옛날에 그
장손, 파문중 종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이 장손이 똑바로 안 살아가면 특히 장손 뭐 아버지의 뭐 도덕적인 삶이야 흠잡을 데 없죠. 근데 경제적인 그걸 다 맡긴 거야. 근데 아버지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버리면 그럼 그 나머지 그 형제들은 뭐죠? 요즘은 다 이렇게 동등하게 재산을 부모의 유산을 동등하게 나눠갔지만 옛날에는 그냥 할아버지가 냅다 네가 식소를 다 거느려라 해가지고 아버지 줬는데 아버지 그렇게 남 좋은 일 다 하고 국가 좋은 일 뭐 국가가 살아야 우리 개인이 안 사나 이러면서 우리 그 parlament은 집 앞벌이 지가 다 한다. 물론 다 하셨어요. 두 분은 국가에 생명도 내어놓는 상위용사셨고 한 분은 일평생 군인으로 사셨고 그런데 내가 할머니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할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어디서 느껴졌냐면은 이제 일본에 이제 징병을 갔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온 거야. 우리 장손이 죽었다는데 이거 그 무슨 말이냐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에 이렇게 잠기셔가지고 너무 슬픔이 갑자기 이렇게 슬픔이 밀려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부터 확인하기도 전에 이렇게 놀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당시만 해도 할머니가 좀 아주 뭐 8, 90난 노인은 아니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력도 있고 이러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수소문 끝에 이렇게 어떻게 알아냈어요. 알아내가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듣고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아버지가 징병을 갔는데 그게 거기서 탈출을 했는데 그 징병 가서 탈출했는데 또 잡혀가지고 징병을 다시 일본 그 총알바지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징용을 간 거예요. 징용. 보통 징병 가고 징용 가고 하는 건데 아버지는 두 개 다 경험을 해버린 거야. 탈출해가 또 걔가 또 이제 그 일본의 막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를 경험 다 해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뭐랄까 종 같은 그런 시키는 대로 하는 총알바지 같은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신체를 보면 오만 고문의 흔적들이 있는 거야. 나는 어릴 때 이제 계속 그 이야기 했죠. 아버지 몸을 못 보겠더라고. 막 흉터가 너무나 하등 강렬했어. 너무 징그럽고 막 이래 막 꿈에 나올까 무서울 정도의 그런 흉터들이 많았어요. 이게 왜 생긴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6.25 때 참전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버지가 6.25 때 참전 하실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지났어요. 아버지 이제 동생분들이 6.25 참전 용사 두 분이 있으셨고, 아버지는 이제 이미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갈 나이가 훨씬 지난 거예요. 훌쩍 지난 거야. 그러니까 6.25 때 참전하신 것도 아닌데, 그럼 뭐지? 그러면 결국은 조선 사람들이 조선 사람끼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강제 징병 간 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분노라는 게 같은 백성을 향해 뭐 조선 사람들이 뭐 아무리 원수지간해도 뭐 조선 사람끼리 그런 분노가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코자 한 사람, 감히 아버지한테 해코자 할 사람도 없고, 아버지가 그 해코당한다고 가만히 있으실 분도 아니고. 그런데 도대체 저 분노는 어디서 오는 기 나는 걸까? 저렇게 벽을 때리고 분노를 솟구치고, 특히 비가 오거나 궂은 날이나, 하여튼 뭔가 날씨가 그러면,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시니까 맨날 다리 주물러라. 특히 다리를 많이 주물러라. 다리를 좀, 아버지, 나는 힘이 드는데, 왠가 아버지의 흉터를 보니까, 내 아버지의 다리지만, 물론 주물러 드립니다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참, 절딱선이 없다, 이러기도 좀 그런 게, 그 아버지 흉터를 보면 좀 그런 징그럽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어른이 봐도 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이제 드는 그런 상처들인데, 이제 고문을 받다가 탈출을 했으니까 고문을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중간에 뭐 제재당해서 두드러 맞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아버지가 맞을 뿐이 아니잖아요. 쌈꾼이고 이런 한량이고 막 주먹 잘 쓰시는 그런 건달 같은 분인데, 건달 같은 분이신데 이제 학문을 좀 하신 분이에요. 뭐 학문이 없으면 그냥 건달 같은 분, 건달인데 그런 좀 배우신 분의 학식이 있으신 그런 분이에요. 문무를 겸비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아버지의 선친의 그런 기백이나 뭐 이런 기질이나 이런 걸 보면 절대로 그런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아버지를 고발한 그런 순사, 일본 앞잡이 같은 그런, 요즘으로 치면 친일파 뭐 이런 사람도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이제 수용하시고, 그럴 수 있지, 이 사람아. 내가 자네라도 나를, 고발하겠네, 뭐 이러면서 용서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저 분노가 동족에게 하지 않는, 동족을 향한 건 아닌데, 특히 뭐 우리 가족들에게 분노가 솟구치겠어요. 뭐, 아니면 아버지 친구분들에게 그러겠어요. 저 분노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아버지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른 가족분들이 이제 뭐, 우리 가족분들이 눈을 감겨도 눈을 계속 뜨고 계셨고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고모 손을 끌고 갔는데 눈을 그 아버지 특유의 이렇게 기골이 이렇게 장대하신 분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이목구비가 그 연세 드신 분 머리숱도 이렇게 올백으로 해가 항상 마이 같은 거, 양복 비슷한 그런 걸 입으셨고, 어디 출타하시거나, 이렇게,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뭐, 갓도 쓰시고, 도포자락 입으시고, 이렇게 한복을 입으시고, 아니면 뭐, 보통, 이제, 양복을 입으시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항상 아버지가 입으시는 마이 이런 게 한 서너 벌 됐는데, 그리고 뭐, 할머니가 아니면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의 도포 이렇게 다리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깔끔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절도 있게 다 이렇게 누워 돌아가시는데 정말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도 꼿꼿하셨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눈을 딱 뜨신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섬뜩한 그런 면도 있었어. 돌아가신 건지 살아계신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 중에 눈을 감아도 뜨고 눈 감았다 하면 뜨고 감았다 그러면 뜨고 이러니까 이거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는 그 가족들은 막 울음바다가 되고, 또 그거 보는 이웃들도 막 울음바다가 되고, 왜 너가 아버지 안 가시노?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차린 거야. 영화 어딨노? 이래 된 거예요. 장손 어디 갔노? 장손. 그래가 나는 이미 뭐 그걸 알고 숨은 게 아니라, 막 곡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런 것도 잘 모를 때라서 그냥 무서웠어, 그냥. 그래가 막, 우리 집 뒤로 해가 막, 뒤에 가서 이렇게,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막, 집에 초상이 났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죽는 게 뭔지 모를 때, 그러니까, 겁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고모가 찾으니까 도망가다가 잡힌 거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 어디 가노 이래가 고모 손잡고 붙들려가지고 큰 방에 할머니 혼자 계시고 큰 방은 할머니 쓰시고 작은 방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사셨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거기서 조그맣게 그 방을 따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 있고,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큰 방은 항상 할머니 독차지였어요. 제일 좋은 방이었는데, 항상 상방에서, 작은 방에서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작은 방에서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이제 큰 방에서, 아이고, 우리 장손, 불효자 만들었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계속 우리 장손,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내가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우리 영감한테 갔어야 되는데, 우리 영감한테 안 가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우리 아들 불효자식 만든다. 그러고 막 계속 땅바닥을 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눈을 감아도 뜨고, 그러니까 고모가 막 붙잡고, 너가 아버지 빨리 보내드려라. 우리 오빠 니 때문에 못 간다, 이놈아, 이러면서 손을 잡고. 내 그때 감각이, 그때 아버지 눈물이 내 손에 이렇게 흥건하게 적셔졌는데 그건 못 믿겠어.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단 한 번의 실수가 눈 녹듯이 녹는 거야. 막 거기서 용서, 아버지한테 내가 뭔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그런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 못 내가 아버지 마음을 못 알아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다리 주물라고 그랬는데, 주무르는 흉내만 내고 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다리를 좀 보면서 정성껏 주물려서 좀, 피로를 풀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겁나니까, 이렇게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다리 주물릴 때, 이제, 바지를 입고 이렇게 주물린다 보면, 이제, 어떨 때는 손 바지고 이럴 때, 잘 안 주무리면 이렇게, 아버지, 이제 내복이나 이런 걸 이렇게, 내복 위에 할 때, 이게,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다리 주물리다 보면 아버지 상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게 다리를 걷는다거나 이렇게 좀 제대로 주물러라 이러면서 하실 때, 계속 이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그 다리 때문에. 다리도 그렇고, 몸 전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모든 눈물이 내가 뭘로 느꼈냐면, 우리 아들, 잘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 눈물을 내가 이렇게 눈을 다 감겼는데, 거짓말처럼 스르르 감겼어요. 그리고 안 떴어. 이거 신기해. 이게 뭐지? 이래 된 거야. 나는 어린 마음에,
그때서야 아버지가 내 보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내 속으로 막 그런 생각하는 거야. 왜 남들이 눈 감길 때는 눈을 안 감으시고 내가 와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아들이라서 그런가? 아버지는 내 맨날 회초리 때리고 그랬는데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우신 적 없는데 왜 돌아가시면서 우시지?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뭔지 모르는 슬픔과 함께 내가 아버지 오해했구나. 지금은 내가 이해를 해서 이제 아버지 회초리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때는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그 회초리, 아버지는 뭔가 이렇게 교훈적인 거,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회초리를 때리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건달 깡패가 안 된 거고, 아니 정말 막대막은 그런 깡패 그런 거 아니고, 건달 중에 건달 이런 거, 깡패 중에 진짜 좋은 깡패가 없지만, 깡패란 이름 자체가 좀 그렇지만 정말 건달 중에도 전국을 나누는 전국구의 건달 이런 거였을지라도 나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사람이 아무리 저 사람이 뒤지게 맞아서 나의 정의감으로 저놈을 징계하노라, 그거 합당한 거 아니란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신 그 교훈적인 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거, 이런 거. 그 대신에 니는 너의 자리를 지켜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아버지가 너에게 때리는 이 회초리의 교훈을 벗어나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네가 타고난 네가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미래를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다 보시고, 어차피 내가 좀 아버지의 생각을 확대 해석하자면, 그때 그 당시에 아버지 해석을 지금 와서 내가 내 삶을 보면서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아버지의 아버지가 남자로서의, 건달로서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굴림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 성격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때로는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록 내가 성공 못하고 가진 게 없을지라도 내가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내보다 싸움 못하고 돈도 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사람,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도 사람에게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아버지의 생각이 유교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배운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왔겠어요? 물론 공자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아니면 관계적으로 이제 얻게 된 그런 지위와 그런 명성, 그 사람의 이름값을 하라, 이런 도리를 하라, 이런 거요. 그런 가르침에서 왔겠냐고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어릴 때 골백 번 배워도 삶으로 느껴져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배운 게, 공부해가 배운 게 내 삶으로 녹아져서 몸부림을 치다가 깨닫게 되는 그 지혜적인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 알아졌을 때 내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느꼈을 때 그 삶의 어떤 그거 교훈적인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걸 아셨으니까 자식의 그 짧은 순간에 유산을 물려줘서 부모로서의 도리랄까 이런 겉포장으로 겉모양으로 그냥 자식에게 막 있는 돈 없는 돈 달달 긁어 있는 돈 없는 돈 합법적으로 해서 혹은 불법적으로 오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런 거 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내 도리 했다, 부모의 도리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그 인생 그 자식의 인생의 전반적인 그런 포괄적인 자식의 출발과 죽음, 자식의 미래 죽음 앞에서까지 자식이 내 나이 되었을 때 무엇이 인생으로 참 남자답게 살았다, 건달답게 살았다, 정말 사람답게 살았다라고 느낄까지를 아버지는 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본 게 어디서 생긴 거죠? 일제시대 때 생긴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아버지 친구처럼 그냥 조선 바닥에 있었으면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일본 친구들도 많았어요. 아버지가 일본말은 우리말처럼 하시는 분이니까 동양 삼국어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들도 일본 친구분들하고 친해요. 우리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 일본의 잘못된 민족관을 갖고 있고 국가관을 갖고 있고 이런 인류의 어떤 국가나 지도자, 그러니까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이 다른 국가의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인류의 공자가 이야기한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통해서 억압받은 타민족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그 서름 같은 걸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도 느끼다가 일본에서 느끼는 그런 처참함, 마치 위안부 그런 정신대 그런 할머니들의 고통처럼 그런 거, 이제 여성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죠. 원체 저랑 나이 차이가, 저를 늦게 낳으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죠. 그분들의 그 여성으로서의 삶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군부에 의해서 혹은 처참하게 짓밟힌 그런 것들이, 물론 약자로서의 그런 것도 여성으로서 그런 건 더 강했겠죠. 더 처참했겠죠. 하지만 남성으로서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그런 서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버지의 그런 인생의 삶의 여정들을 내가 이렇게 보는 거야.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이렇게 보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한테 부정적인,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막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아버지가 하신 그런 일들이,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부모로서의 특히 아버지로서의 그런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게 유심히 봤을 때, 물론 부족함도 많으셨지만 부족함은 그렇게 많지 않고, 내가 이제 돈 때문에, 유산 이런 것 때문에 보자면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아버지가 평상시 나에게 대하셨던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쁘지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회초리 들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나의 그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셨던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초리 때릴 때는 말 안 하고 때리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그냥 회초리 때리라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때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어린 아이도 내가 뭔 잘못했고 왜 맞아야 되는지를 좀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걸 부모가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하든 할 때 회초리 들고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친처럼 감정적으로 하자 그러면 진짜 사단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회초리 대기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나에게 설득시키는 그 과정들이 내가 아버지의 그 회초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혜를 내가 느꼈던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결론부터 아니라 이제 결론을 내자면, 잠깐 좀 아파서 결론을 내자면 내가 아버지 회초리로 움직인 게 아니야. 타고난 기질이 사람이 니 죽고 내 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건달이 싸우는데 뒷감당이 안 되면 아예 싸우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꾼이 맞는 거 두려워하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입술 다 깨지고 코피 떨어지고 코피 터지고 막 대가리 깨지고 뭐 이빨 다 나가고 이런 거 겁나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불보도 뻔한 거예요. 싸우면.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5대 때리면 2대는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싸움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내가 이제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또 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운동을 했는데 타고난 그런 기질이 건달 기질이고, 또 운동을 그만큼 한 사람으로서의 종합적인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느꼈다니까 군대에서 고참들 나 못 잡더라고. 내가 구타 없애겠다고 그렇게 선전포고하듯이 그렇게 하고 내가 뭐 뒤에서 호박씨 깝니까? 사내 새끼가 뱉은 말에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3들의 얼차례면 참 고참들을 존경하겠죠. 무지막지하게 구타를 해도 내 거기에 넘어갈 놈 아니에요. 군대에서 맞다가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기도 했지만, 그런 거 두려워서 내가 못합니까? 아니라고요. 진정성이라고요. 진정성. 그러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어릴 때 아버지의 말에 움직였던 거예요. 말에.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셔도 네가 뭘 잘못했고 왜 맞아야 되며, 네가 이게 맞고 나서 어떻게 네가 아버지한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지, 처신해야 되는지,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이 아버지 가르침 속에 있었다고. 그 설득에서 내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은 아버지는 회초리 안 됐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맨날 몇 시에 뭐 잘못했고 어떻게 잘못했지 했을 때
몇 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뭐, 지금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도 거의 이런 이야기예요. 프로 이야기하자면. 그럼 내가 어릴 때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맞을 수 있어 했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때리는 강도가 내가 느끼는 좀 이렇게 아이들이 맞아야 되는 강도보다는 세요. 왜냐하면 그 회초리란 게 맞아본 사람들은 느낄 거야. 차라리 뭐 귀때기 때리고 뭐 발로 차고 이런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회초리의 강도는 굉장히 세거든요. 피가 날 정도로. 그렇지만 그 피가 나도 때리시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회초리를 맞기 전에 내가 이미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몇 세대 아니면 뭐 5대 6대 맞겠습니다 하고 이미 내가 아버지의 회초리를 받아들일 때 이미 그때 끝난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 맞는 거는 맞을 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사람 몸인데 안 아프겠어요? 아무리 아버지의 매를 달게 받아야지 내가 맞을 짓 했어? 그러니까 이 매를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맞자. 이렇게 맞는다 해도 애들은 맞을 때 아파요. 정말 아파.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막 오줌 질질 쌀 정도로 아파. 그런데 그 회초리에 대한 데미지가 전혀 나를 나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아버지 어머니들이 회초리를 들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유학자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학자신데, 유학자신데, 그러면 자식을 이렇게 내가 회초 때리면 이런 반응이 이런 거 모르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회초리를 때리셨겠어요. 다 그런 거 계산해 두고 때리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회한이 있으셔서 미안했던 거야. 당신의 아들이 나에게 미안했던 거야.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2차 절차에서 회초리 들었다. 너가 아버지인 나를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낸들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네가 결혼하고 사람 구실할 때까지 돌봐주고 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는 너에게 회초리 한 대 때린 게 내가 때릴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고 내가 네 종아리 이렇게 피날 때 내 아빠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다. 내가 본심이 아니었고 그때 실수한 것도 내 본심이 아니었다. 아들아 미안하다. 특히 그 아버지가 실수한 거 용서해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거를 아버지 눈물 속에서 막 나는 속으로 겉으로는 나도 아버지 닮아가 안 울고 이러고 또 죽음도 잘 모르고 그래가 뭔지 모르고 그냥 겁이 덜컹덜컹 나고 이랬는데 그 내 영혼의 마음 속에는 내 깊은 영혼의 그 심령 속에는 아버지 용서해요. 아버지 그 말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좀 과하게 행동하시고 내가 그 추운 논두렁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 본심 아닌데 우리 아버지 아무리 회초리 때리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과하실 분 아닌데 실수하셨구나. 아버지도 인간이신 거구나. 아버지도 실수하시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아버지 마음 왜곡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미 막 펑펑 울면서 아버지가 불쌍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얼핏 들은 것들이 막 이렇게 스쳐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받으신 그 고통이 참
엄청나게 아픈 거였구나. 그런 것들을 역사관이 없는 그런 또 민족의 어떤 국가에 대한 그런 사람의 도리나 이런 거에 뭐 하다못해 가정에 혹은 뭐 거창한 국가에 이런 게 아니라도 인간 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들 멸시하고 전대하고 그런 것들 성경에 마치 히브리인들을 막 세상 민족들이 그 히브리인들을 멸시한 것처럼 그런 멸시와 전대를 받으시면서까지도 그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거. 그렇다고 뭐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고통받았으니까 저 일본 놈의 새끼들은 저 외놈의 새끼들은 저 이런 거 우리 아버지에게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만큼 일본 사람들에게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더 받으신 분 거의 없을 거야.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오랜 동안 고통받으셔도 아버지가 일본 사람들한테 욕한 거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친한 분들은 아버지 그 친구분들 중에 일본 분들이 선친의 친구분들 중에 일본 분들이 많아요. 대화도 통하시고. 무슨 말인가 하면 작게는 사람을 멸시하는 거, 특히 가족 간에도 그러잖아요. 가족 간에도 심지어 가족 간에도 멸시를 하는 게 있어. 나 돌아버리겠어 진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우리 지킬 건 지키자고요. 친척들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사람이 사람을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안 하려고 무시 안 하려고 노력해도 실수를 하는데 우리 양심이 그걸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좀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잘났으면 뭘 그렇게 잘났고 많이 배웠으면 뭘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까? 그냥 좀 불쌍하게 서로 처지가 우리 일생이 출생과 죽음이 우리 불보듯 뻔한데 그 좀 긍휼히 여기고 도닥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긍휼히 아끼고 사랑합시다 이런 거죠. 그 옛날에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조선인과 그러니까 우리 조선 분들은 외놈들 혹은 쪽발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조센징 그러고 근데 대부분은 조선 사람 일본 사람 서로의 그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그런 거는 우리 선친의 친구들 중에 일본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 불쌍하게 생각하고 비록 한쪽은 지배국이고 한쪽은 비지배국인 그런 관계였지만 그런 와중 속에서도 백성들끼리는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거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친분이 있고 사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해 당사자들도 아닌데 그렇게 일본 이야기하면 싫어하더라고. 그 제국주의자들의 그 나쁜 짓이 싫은 거지 일본이 싫겠어요? 일본이 왜 싫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짧게 이야기한다는 게 또 길어졌어. 정말 그러니까
전 인생을 보자고요. 아까 내 그 짧은 이야기.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생각한다는 건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분적으로 젊었을 때, 예뻤을 때, 섹시했을 때만 남자들이 사랑할 수 있어. 여자들 늙으면 볼품 없습니다, 사실. 남자도 똑같지만. 그런데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전 인생의 그런 과정 포함한 시작과 끝을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과정을 단편적으로 뚝뚝뚝 끊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는 이만큼 사랑했다가 늙어서는 이만큼 사랑하고 사랑의 본질이 아무리 짧다고 해서 짧고 길다고 해서 길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짧아도 두꺼워도 이 사랑의 본질은 동일한 거라고요.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이 다른 것보다 위대한 거예요. 양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남편 이야기에다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내 선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예요. 아버지가 그 어린 시절에 회초리로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회초리로 안 바뀐다고. 그 순간만 바뀐 척 하는 거지. 절대 회초리로 안 바뀌어요. 부모들 정신 차리고. 애가 나를 봐도 회초리로 안 바뀌어. 이 주먹으로 인간이 안 바뀐다고. 아시겠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싸울 때, 이 새끼들 진짜, 그렇게 해가, 저 새끼들을 바꿔야지 해가 두드러 팬다고 바뀝니까? 그 순간에는, 폭력이 주먹이 무서워서 바뀐 것처럼, 처음에는 개아리 틀다가 주먹 맛을 봤을 때는, 대가리 수그리고 굴복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까먹어요. 안 바뀐다고요. 그럼 뭘로 바뀝니까? 말에 바뀌어요, 말에. 근데 이 말에 진정성이 없으니까 안 바뀌는 거지. 이 말의 진정성이 통하면 바뀐다니까. 이 말로 안 바뀌면 주먹으로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는 이야기야. 폭력을 끈다는 건 있을 수, 불로 불을 끄는 거야. 아니, 그거 이상으로, 불난데 석유 휘발유 들어붙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든 친구 간의 모든 그 인간의 모든 관계는 말로 하자 이거죠. 말로. 사람 괄세해도 그만큼 아픈 건데 똑같은 인간끼리 괄세받고 괄세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닌데 왜 우리는 많이 가지면 우쭐하고 적게 가지면 주눅 들고 그렇게 삽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너무 슬프잖아, 이거. 너무 의미 없잖아. 너무 형편없잖아. 형편없는 가치가 형편없이 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돈이고 뭐고, 명예고 뭐고, 권력이고 뭐고,
쾌락이고 뭐고 이런 거에 그 가치 있는 존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이 흔들리고 몸부림치다가 깨지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선친과 같이.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했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성공했다. 내가 아까 운전하면서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두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 주제가 다르구나. 학교 올 때 이야기한 것처럼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건 과정을 통한 열매예요. 단순히 그냥 많이 가지는 그런 부피적인 양적인 열매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런 죄들이 나오고 이게 선인지 죄인지 막 아리까리 할 정도로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이게 뭐야 이거 어릴 때랑 지금이랑 왜 이렇게 달라. 어릴 때는 그나마 좀 도덕적인 윤리는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인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나는 거울 보고 내 어릴 때 사진 많지는 않지만은 초등학교 때 사진 보고 왜 이렇게 다르지? 막 눈물을 주르륵 흘러요. 뭐야 이게. 어릴 때는 가난해도 천국인데 배고팠지만은 도시락을 못 사갔지만 그 수돗물 틀어놓고도 배불러. 아버지 회초리만 아니었으면 더 천국이었겠지만은 아버지한테 매 맞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뭐 두 다리 쭉 뻗고 자죠. 잘못한 거 없는데 아버지가 안 때렸어. 잘못한 거 없는데 때렸다면 나는 바로 그냥 삐뚤하게 가는 거야. 인생 무유처럼 뭐 아버지 뭐 그런데 근데 아버지가 뭔가 내 잘못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내가 근거가 있어 거기에 시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때리니까 회초리를 때리시니까 그게 나의 영혼에 데미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야. 만약에 그 회초리가 내 영혼에 데미지를 줬다. 내가 선친께도 버림받았는데 이 세상에 그래 나는 깡패다 건달이다 왜 어쩔래. 자기 상처 드러내다가 남의 상처 쑥대밭 만듭니다 진짜. 처음에 지 상처 커가지고 막 한풀이 하다가 나중에는 지 상처보다 갑절의 해코지를 나에게 해제키는 거야. 사회에 불행이 왜 생깁니까? 왜 폭행이 생기고? 좀 미리미리 막자는 거지. 좀 그거 못합니까? 그 미리미리. 인간은 미리미리 안 막으면 안 돼. 이미 중독되고 이러면 손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게 정말 신비로워. 엄청나구나 이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엄청난 거구나.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 근데 내가 이 마음이 총각이어서 심지어 노총각이어서 결혼을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저런 결혼에 대한 환상을 두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결혼해봐라 그런 생각 드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요. 사랑은 현실이고
현실 중에 가장 현실이 너무 현실이라서 골 때리는 구석도 좀 있지만 사람이 너무 좋으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너무 귀한 거를 보면 오히려 그걸 귀하지 않은 소중하지 않은 하찮은 것을 대하는 그런 게 있어. 이 너무 귀하니까 이게 너무 귀하면 귀한 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금은 보화 뭐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귀하겠는데 이거 다이아몬드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 더 진주나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금보다 은보다 오히려 뭐 구리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이 현실이 나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정과정을 사랑하자. 단편적인 거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덮어주지를 뭐하는 거야. 전 과정을 사랑하면 못 덮어줄 게 뭐 있어요. 원수입니까? 철천지 원수도 덮는데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철천지 원수 없어요. 그렇게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한 게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원래 생각했던 거는 눈곱만큼 작은데 이게 막 부피가 누운 사람 만들듯이 눈을 구르듯이 막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그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관계는 특히 부부 관계를 내가 이야기 많이 하죠. 신비가 있어서 그래요. 신비가 있어서 뭐 형이상학적으로 자다가 비몽사몽 간에 꿈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다를 수 없는 경지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어떤 사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시작과 끝을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안다. 아내로서 남편을 안다. 단편적인 그런 걸 안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시작과 끝을 안다. 시작 생일 축하받을 일이죠. 죽음 슬퍼할 일이죠. 안다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 과정을 알기 때문에 부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 부부의 군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유도리 있게 즐겁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 즐거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쾌락이 아니라는 거 꼭 말씀하시고 정말 남편 되신 분들 부럽고 아내 되신 분들 내 남편밖에 없습니다. 서로 정말 연애할 때 그 감정 계속 이어가십시오. 끝에 가서 좋은 날 옵니다.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여기서 가서
미지근한 물 좀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합니다.